천만 명이 개딸이 천만 명이다 그러면 그게 국민 아닌가? 아니 그거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천만 명이 아니 질문을 네, 안녕하십니까. 시그널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TV에서 주최하는 4.10 총선 제98 특별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들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그널 TV 기획위원 한경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른쪽으로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이렇게. 다음에 또 옆에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로. 좌측으로는 김동규 정치 컨설팅 탑 이두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좌측으로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체 저희 300석, 국회의원 300석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구 254석과 비례대표 64석이 향방이 4월 10일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선거전이 치열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 지원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냐 이런 유권자의 선택이 4월 10일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그 10일 전에 저희가 미리 예측해보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각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야 각 정당이 몇 석 얻을까? 이게 200석을 얻을까? 110석 얻을까? 과반을 넘을까? 뭐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한 분씩 한 6분에서 정도 해서 저희가 시간 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분 정도 내에 좀 대략적인 각 정당은 몇 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년 전부터 국민의힘 170, 민주당 120 이런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진보 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뱃달들한테는 완전 공적이 돼서 제가 최근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나갔는데 댓글의 반 이상이 저에 대한 비난이었고요. 그 전에 이제 MBC 뉴스 하이킥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나와서 좀 두들겨 맞아주라 이런 이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사실 MBC 그 상암동 건물 들어가는데 저 옛날에 검찰 수사도 받아보고 경찰 수사도 받아봤는데요. 검찰 수사 받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권순표라고 이제 지금 신장식은 이제 저쪽 저구혁신당으로 가고 권순표라는 다른 진행자가 있는데 저를 들어가자마자 공격을 하는데 뭘 갖고 공격을 하냐면 왜 한 1년 전부터 예측을 하냐 그 예측이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판 싸워도 안 돼요. 제가 1년 전부터 이렇게 예측했던 근거는 전 뭐냐면 저는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예측치를 이제 내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본 지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득표율입니다. 과거 한 서너 개 선거의 득표율 추이를 중심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 득표율과 함께 이제 투표율. 사실 투표율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투표율이 77.1이었어요. 그런데 지지난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77.2였거든요. 얼핏 보면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안에 그 세대별로 세부 지표를 보면 60대 이상은 5%포인트 이상 올랐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투표하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거의 균일하게 유지가 됐거나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40대부터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부터는 연령별로 최소 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투표율 양극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여야 승패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세대와 젠더 특징이 그러니까
극명하게 투표에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최근에 2030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 기류가 조금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석 이슈도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과거 대선처럼 국민의힘을 그렇게 많이 지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지 강도는 좀 이완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그 지형은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30 여성은 이대남 반사 효과도 있고 또 젠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 강도는 좀 더 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170, 129도를 얘기를 했었고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이 예측치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 발언 이후로 약간 좀 빼갱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170대 129도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오늘 당장 선거를 치른 민주당 이기겠죠. 하지만 이 바람은 전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이제 그 바람은 정리가 될 것 같고 제가 이 토론 과정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다른 증거들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 129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한 그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인데 첫 번째 저는 심판론.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이냐 이재명 심판이냐 이건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심판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힘 있는 정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도 있고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국정 발목을 잡아온 이미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심판론에서는 승부가 안 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 지형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그리고 4050은 민주당. 그런데 50대는 조금 이제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0대는 그 위기 때마다 여권 지지 성향이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0년 총선에도 50대가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민주당한테 2019년에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50대가 민주당 지지로 선회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도 의대 지원 발표 이후에 50대가 다소 국민의힘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50대 전체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민주당 지지 일변도에서 저는 민주당 5.5, 국민의힘 4.5 이렇게 이제 지지가 분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즐겨 사용하는 통계 중 하나가 유권자 지형과 투표자 지형의 변화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이게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30.3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투표자 비중이 40.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이제 그 추이는 지금 올해 총선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이번에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대략 한 31.5%, 31.5%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투표자 비중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50은 민주당 지지 기반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38.5%였습니다. 유권자 비중이. 그런데 투표자 비중은 37% 정도 됐고요. 2030은 남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총선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는데 대략 유권자 비중이 32% 정도 됐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자 비중은 3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추이가 뭐 계속 될 거라고 22.8 네,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추세도 계속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이게 4050 중심으로 투표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40대 또 호남 그리고 호남 원적을 둔 수도권의 호남 원적자 이런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상당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2030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지형, 선거 지형을 토대로 이제 제가 예측했던 수치는 대략 국민의힘 지역구 147 그리고 민주당 105석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는 한석을 최근에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갑의 김준민 의원이 사실상 야권 단일 후보가 됐거든요. 이영선 변호사 공천을 출사하면서 그래서 세종갑은 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논산 계룡 쪽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최종 갑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무소속으로는 경북 경산에 최경환 전 부총리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는 저는 국민의힘은 한 18석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새진보, 진보, 시민사회 다 합쳐서 12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한 9석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조금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 28일 공식적으로 개막이 되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신당 3석, 녹색정의당 1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바람 놓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성격으로 보자면, 근데 이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는 좀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구도 속에서 이제 치러진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선거는 이제 구도가 70%,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슈가 20%, 그다음에 인물이 10% 정도 그 선거를 좌우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이번 그 선거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구도가 이슈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슈가 압도하는 선거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정권 심판론 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심판론에 대해서 이재명 심판론, 윤석열 심판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심판은 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지, 야당 심판은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일부 부각된 선거가 있기는 했었지만 일반적인 그 경우는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국정 운영 세력에 대한 심판을 기준으로 그 판단한다 이렇게 좀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도가 잘 그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그 구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작동했던 그런 그 삼지대 신당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그 주목을 받다가 결국은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슈에 그 올라타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삼지대 신당론 자체가 굉장히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그 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론을 통해서 가치 중립적인 그 태도로 양비론적 시각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다. 그래서 그들이 삼지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삼지대는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많이 이제 그 여당의 우위를 판단하는 그런 그 분석과 판단에는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 자체가 2012년 선거 재판 아니냐 그런 데서 이제 그 나온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2년 선거와 2024년도의 선거는 완전히 다르다. 물론 이제 정권 심판론이 지배했던 선거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같다는 거는 딱 하나, 정권 심판론이 지배했던 선거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을 좀 봐야 되는데, 2022년 선거에서는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 박근혜가 정권과의 완벽한 차별화를 성공해서 당명까지도 바꿔가면서 차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친위 학살을 통해서 그 박근혜 공천을 그 주도적으로 그 해냄으로써 완벽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윤석열 정권과 약간은 차별화를 시도를 했지만 실제는 그 아바타에 불과하다. 이런 그 평가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착시 현상 속에서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몇 가지 이제 그 과정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차별화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 결국은 그 한동훈의 공천이 아니고 윤석열의 공천이다. 이런 평가들이 그 되면서 이제 3월 넘어오면서 여론 흐름이 그 잠재되어 있던 여론이 좀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됐고, 거기에 이제 아까 이제 동의하는 거는 조국 신당이 출연을 하면서 그 지민기조 이런 타이틀로 야권 대우가 정비되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수면 위로 그 야권이 좀 우세한 그런 그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그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그 종합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그 157석, 그리고 비례는 13석 정도 그 할 거예요. 28%를 해서 지금은 좀 낮게 형성되고 있지만 대략 170석 정도 그 될 것 같고요. 국힘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92석, 그다음에 비례에서 16석, 그래서 108석 정도.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14석, 대략 한 30% 정도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개혁신당은 2석,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 1석,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러스해서 2석, 그리고 그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2석, 결국 부산과 울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소속은 2석으로 대구하고 경북에서 1석씩 할 거고, 민주당 순수하게 보면 이제 13석 중에는 그 진보당 2석과 그다음에 이제 새진보연합의 3석을 빼야 되니까 5석을 빼야 되니까 8석 하게 되면 진보 왜 2석인가요? 번호가 무슨 번호가 15번이 이제 세 번째. 진보당 이제 진보당 세 번째가 15번인데 15번까지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2석 정도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네트로 이제 다 이제 돌아가고 나면 8석을 추가해서 165 165석 이런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165석, 그다음에 국민의힘 108석 정도 이렇게, 또 조국혁신당 비례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은 14석 정도를 김동규 정치 컨설팅 탑 이두 대표님은 예측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정반대로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한교수님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가 이렇게 더하면 네. 국민의힘 165예요. 민주가 117. 165석은 동일한데요. 이게 한 분은 국민의힘,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정반대로 이렇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정반대로 예측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좀 이따 이제 쟁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병천 신경제연구소장님의 이렇게 또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등장하면서 약간 보수가 결집하는 형태로 지지율이 좀 올랐었고요. 이게 그리고 이 국면은 1월 21일, 2일, 23일에 있었던 유난 갈등,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이 21일이었고 서천시장이 23일이었는데요. 이게 윤석열 아바타론을 좀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이때부터 중도 지지율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비명 행사 공천이 약간 이제 한 두세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2월 5일날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전 정부 책임론을 처음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고, 2월 14일날 새수준 세부대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고, 2월 19일날 김영주 국회 부의장 탈당, 2월 20일날 박용진 합의 10%, 27일날 임종석 컷오프 등등을 계기로 이제 2월 20일쯤부터 비명 행사라는 표현이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3국면이었고, 우리 앞에서 이제 엄경영 소장님이나 등등이 이제 약간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을 좀 예측하는 의견이 많은 게 이제 이때를 반영한 2월 말 3월 초 전망들이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반영하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의 후하게 나오는 걸로 대표적인 여론조사 중에 리얼미터 조사가 있는데, 리얼미터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이 뒤집어진 적이 1주 또는 2주 정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권 심판론도 좀 많이 약해졌었고 그런 등등이 객관적으로 있었고, 그러나 4국면이 열렸는데 4국면은 3월 3일날 조국혁신당이 창당하고 3월 6일날 이종석 정국방부 장관 문제가 보도되기 시작했고 3월 10일날 이제 출국을 했는데, 요 이후에 이제 여기를 전후한 시점에 좀 국면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지금은 좀 한 4국면 후반 또는 이제 약간 5국면의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 그런 정도로 이제 크게 총선 국면을 볼 수 있겠다 정도고요. 이제 앞에서 의석수를 얘기하는데, 이제 의석수는 뒤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냥 이 얘기를 마저 하면요. 이번 총선 현재 기준으로 오늘이 3월 2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총선을 좌우했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건을 뽑으라면 저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있는 표는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다른 조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3월 1주차 정당 지지율과 비례대표 지지율을 합계를 하면 그중에 비례 지지율만 보시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계가 40%고 국민의힘보다 3%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3월 3주차를 비례대표 지지율만 보시면 국민의힘은 37%에서 30%로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계는 45%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격차는 3월 1주차는 3%에서 3월 3주차는 15%로 늘어났는데 여기 재밌는 거는 3월 1주차의 분위기는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갈라먹는 분위기였는데 3월 3주차에서는 파이가 더 커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도 일부가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누가 지지 않는가? 앞에서 뭐 의석수 전망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제 3월 3주차 갤럽의 자료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연령별을 보면 잘 알다시피 이제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4050이 많이 지지하고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민주당과 더민주연합이죠. 더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지역별로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말고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조국혁신당 지지가 더 높다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인형 성향에서도 조국혁신당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리얼미터가 같은 3월 22일 날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인용은 하진 않겠지만 거기서는 더 이제 중도가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성공 요인은 우리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만 정당의 지지율은 유권자 연합의 형태를 갖는 게 일반적인데요. 현재 조국혁신당의 성공 요인은 크게 보면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선명 야당론이 먹혔다. 이건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거의 지표가 4050 세대와 호남 유권자에서 다른 데보다 높게 나오는 걸로 이제 파악되고 이게 초기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주차 2주, 3주를 지나면서 1주차까지는 선명 야당론 중심이었는데 2주차, 3주차를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반윤 비명 유권자 합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반윤 비명이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지만 이재명 대표 및 이재명 대표도 비판적인 유권자죠. 또는 부분적으로 민주당의 비판적인 유권자 일부가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 신장식 대변인이 만든 지민 비조라고 했지만 실제 논리적 순서와 행동의 양상을 보면 비조하려고 지민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실은 좀 더 정확하다. 그래서 투표장애가 유인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응답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지역구 후보 지지율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소 30 내지 50명이고 혼전 지역 여기 지역별 부울경표가 되게 재밌습니다. 부울경만 보시면 국민의힘이 37%고 민주당이 19%고 조국혁신당이 22%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41%가 나와요.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부울경에서 뜻밖의 선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37대 41구도가 작동을 하고 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부울경의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 선전 역시 조국혁신당의 약간 지원 사격 형태를 받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비례연합당 노선에 대한 거부감, 그런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민주당 찍으면 진보당 후보가 되는 당선되는 구조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회피하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동정론을 포함하되 동정론과 좀 다른 의미인데요. 저는 그냥 역내로남불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 바람이 되게 센 바람인데 이게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2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압수수색 가족이 다 털리고 2심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야 그런데 너네는 왜 수사도 안 해? 라는 오히려 조국 대표를 기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뭐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사건, 뭐 디올백 사건, 그다음에 이제 장모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한동훈 씨 딸에 대한 대필 논문 대필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너네는 떳떳하냐? 야 최소 조국의 절반 정도 너네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도 가족 중에 절반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서가 오히려 조국 대표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나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데 탈탈탈 털린 적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호소력을 쫙 갖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비유하면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 뭐 김대중, 이철 이런 분들이 사형 선고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 사형제 폐지를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휴방범이 사형제 폐지를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만 민주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래서 저는 영내로남불론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법무부 장관 때는 갑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탄압받는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갖게 됐다. 그것이 대구 경북과 부울 경과 충청권도 합류하게 된 중요한 포인트다. 위석 전망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이제 소극적 입장이고 실제 지금 생각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저도 이제 좀 쭉 한번 얘기한 걸 가져가면 민주당이 그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을 다 뺀다고 치면 지역구 기준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서 142석 정도고 새진보연합을 포함하면 147석, 뭐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160석인데 국민의힘 136석. 근데 이거는 두 가지 가정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는 민주당은 대체로 천정 근처일 확률이 높고 범민주당 계열은 국민의힘은 바닥 근처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세상 만사가 약간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뭔가 좀 노력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의대 정원 논란을 둘러싼 극적 타결 정도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성공한다고 가정하면 이 근처에 일 거고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은 약간 소극적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웃돈을 얹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최병재 소장님은 조금 앞에 두 분과 좀 다르게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142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36석, 조국혁신당은 14석, 새진보와 진보당이 5석, 개혁신당 3석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세 분이 좀 다르네요. 굉장히 달라서.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봉신 이사님 한번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메타버스 이사 김봉신입니다. 뭘 기준으로 예측을 해야 될지 다들 이제 전국 판세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사실 전국 판세가 어떻게 되건 간에 저희 아버지 고향인 자녀원도 신안군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 투표 성향하고 최근의 여론을 같이 봐야 된다. 특히 전국 그 예측할 때는 사실 비례 쪽의 영향이 더 크다. 전국 예측하실 때 요새 이제 서울에서 민주당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평균 내버리면 5.1을 넘어서서 서울에서 이제 밀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부으면 서울에 있는 지역구에서 전부 다 국힘이 이기느냐? 전혀 아니죠. 그 이유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응답과 지지할 후보에 대해서 투표하는 응답은 아주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는 여론조사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문항이 먼저 등장하는 조사하고 결과가 판이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보이스에서 했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KRI 이런 데서 조사한 거는 지지할 후보를 먼저 묻습니다. 이 경우와 그다음에 이제 YTN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정당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ARS 조사들은 정당을 먼저 묻죠. ARS 조사가 정당을 먼저 묻는 건 잠깐 떼어놓고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는 경우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데 정당을 먼저 물으면 사람이 이게 듣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화면접 이런 조사를 했을 때 듣는 건데 응답자 입장에서 정보를 접촉하는 자신의 감각기관이 청각이죠. 여러분들 그 청각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헷갈려요. 앞에 딴 거 먹어보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 사실은 시각이 점유하는 비율이 이제 80인데 그 20을 집중을 해가지고 청각을 발휘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단기 메모리에 올라오는 게 최근에 뭐 민주당과 관련된 뭐 비명행사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길동과 국민의힘 임꺽정 중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정당명이 앞에 나오는 후보를 선택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왜 같은 여론조사인데 전화면접인데 국민의힘 후보는 되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데 민주당 후보는 어떤 조사에서는 많이 나오고 어떤 조사에서는 적게 나올까? 그래서 격차가 커지고 적고가 차이가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각 있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생산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공표되는 여론조사 중에 뜯어봤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있죠. 또 하나는 ARS 조사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ARS 조사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를 다 갖다 부어놓고 그냥 평균을 낸다거나 해요. 실제로는 각 당의 중앙당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건 간에
대통령실에서도 그와 같이 특성과 상관없이 평균을 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 꽃의 ARS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가 55%가 나옵니다. 뭐 그게 일단은 틀리건 맞았다 이거를 떠나서 특성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되게 50% 가까이 상당히 세게 나오죠. 그게 이제 고관여자들 중심이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일단은 그 경우에는 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 ARS의 정당 지도만 그러니까 좀 더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화 면접을 했을 때 두 당이 우정은에서 격돌을 합니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당 지도 문항이 앞으로 갔을 때 두 후보의 격차가 스무딩 된다. 좁혀진다는 거죠. 왜? 정당 지도가 좁혀져 있으니. 정당 지도가 전화 면접에서 붙어 있으니 후보도 붙는다. 자, 그러면 ARS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만 예를 들었는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나오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한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코프라하고 공정하고 공정도 국힘보다 민주당이 센 적이 많아요. 코프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 민주당이 강하게 나오는 여론조사에 지지하는 정당을 먼저 묻고 후보를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이번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ARS 조사 회사가 특히 언론 공표용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이 정당을 먼저 묻습니다. ARS. 이런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격차가 벌어진다. 민주당 방향으로 응답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 ARS 조사로 한 권역을 싹 조사하는 경우에 정당을 먼저 물으면 민주당 후보에게 약간 더 쏠림 현상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문항 순서 효과와 샘플 추출에 있어서의 특성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또 어려운 이야기들. 이걸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한다. 정당이 아니고요. 민주당은 판세조사에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석도 차이 안 나게 정확히 맞춥니다. 정세 분석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민주당 중앙당에.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처럼 탄력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중앙당은 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병천 소장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 이 내용이 조사 내용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잖아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뭐냐? 선거법상 가중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중치를 적용해라라는 얘기는 가중값 배율을 주라는 얘기는 20, 30대 여성이 적게 잡히면 인구 구성 비에 맞게끔 웨이팅을 줘라. 가중값을 적용해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숫자는 인구 구성에 따라서 가중이 들어간 값이라는 얘기예요. 언론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중을 풀어야 더 정확한 예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인구 구성비에 딱 맞게 투표장에 안 가니까. 어떤 연령대에선 더 가기도 하고 어떤 연령대는 좀 덜 가기도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게 만약에 진보 중도 보수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탈하기도 하더라라고 되면 그 성향에 근거하고 있는 정당이 후보가 당연히 불리하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절대 안 됩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여튼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2020년 총선처럼 될지 2022년 대선 지방선거처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강서 보선처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지역구대를 254개죠. 254개를 과거 투표 성향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자 라고 분류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섞는 거죠. 그때 그 경향들을 섞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지만 다른 건 더 잘하실 건데 2020년하고 2022년하고 그렇게 평균 내보면 민주당이 한 124석을 얻는 게 정상입니다. 국힘은 100석을 얻는 게 정상이고요. 초박빙 지역이 30군데가 생깁니다. 민주당이 몇 석이, 국민의힘이 몇 석이라고 하셨죠? 국민의힘이 100석입니다. 100. 124 대 100 그리고 지역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지역구 254 중에 민주 124, 국힘 100, 그리고 초박빙이 30이 나오거든요. 30. 근데 이 초박빙 지역을 그러면 여론조사로 최근 분류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민주가 134석이 나오고요. 국민의힘이 101석이 나오고 무소속이 1석이 나오고 초박빙이 18석이 나옵니다.
여기 진보당이 연재에서 되게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0석 초박빙 30을 최근 여론조사로 분류를 했을 때 12개를 분류를 해낼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다시 뿌려보면 민주당은 134석, 국민의힘은 101석, 무소속이 1석. 이거 사실 국민의힘 몫이죠. 초박빙은 다시 12석은 뿌려졌고 남은 게 18석입니다. 이 경우에 박빙 지역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면 152석이 됩니다. 국힘이 다 가져가면 119석이 되죠. 그래서 민주당은 최소 134에서 최대 152가 될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최소 101석에서 최대 119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석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전국 평균 여론조사, 그거는 이제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평균을 낸 여론조사에 따라서 하면 대충 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143대 110이 되는 게 사실은 지금 2020년부터 지금 2024년인데 지금까지 오는 그런 투표 성향들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박빙을 여론으로 슬슬 돌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143대 110. 여기서 좀 더 비례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한국갤럽이 있고요. 리얼미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50%를 반영한 준연동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의석 배분을 해버리면 한국갤럽에서는 민주연합이 12석에서 14석, 국민의 미래가 16석에서 18석, 녹색이 1석, 0에서 1석, 개혁이 2에서 4석, 새로운 미래가 0에서 1석, 자유통일이 0에서 1석, 조국혁신당이 12에서 14석, 민주하고 조국혁신당이 같이 나옵니다. 리얼미터의 이거는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ARS죠. 요 최근 거를 가지고 의석 배분을 해보면 민주당은 민주연합이 9에서 11석. 이 경우에는 민주연합이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15에서 17석, 녹색이 1석에서 3석, 개혁이 1석에서 3석, 개혁신당이죠. 새로운 미래가 1석에서 3석, 자유통일이 0석에서 1석, 조국혁신당이 놀랍게도 13에서 15석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서 다시 두 개의 상이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점추정으로 배분을 하면 민주연합이 12석, 국민의 미래가 16석, 녹색정의당이 2석, 개혁신당이 2석, 새로운 미래가 2석, 조국혁신당이 점추정으로 12석. 그래서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같이 12석, 24석까지 아까 뭐 파일을 늘렸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전문가들은 22석까지 봤는데 24석까지 지금 예측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한 결과는 민주당은 155석 플러스 마이너스 6석, 점추정했을 때 155석 플러스 마이너스 6석이 되고요. 그래서 149에서 161석 비례를 합친 겁니다. 국민의힘이 116석 플러스 마이너스 6석, 그래서 120에서 132석 구간이 되고요. 녹색 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2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무소속이 1석인데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국힘에서 1석을 가져오든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를 보고 숫자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뒤져봤습니다. 지역구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측한 게 최근의 경향과 지역구가 어떻게 맞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당이 155석 플러스 마이너스 6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게 최근 경향에서는 약간 저평가된 것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벨트에서 최근에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추정에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부산에서 일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후보가 부산에서 3석 이상 얻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반영하면 155석으로 점추정한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지금보다 이게 126석으로 점추정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흐름으로는. 근데 앞으로 두 번이 있죠. 28일 중심으로 전환하는 본선거가 시작되는 그때 컨벤션이 뭐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깜깜이 기간에 뭐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지역이 있죠.
그 두 가지를 양당이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위험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벌써 세 분 정확하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할 때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웨이팅을 넣는 경우하고 안 넣는 경우.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로데이터가 없으니까 통계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통계표만을 보고 이게 그러니까 용산구 조사예요. 용산구 조사, 동아일보 이거는 공표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동아일보가 이제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19일. 김봉신 이사님은 지금 이제 민주당은 155 플러스 마이너스 6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26석 플러스 마이너스 6석, 그다음에 녹색 2석, 새로미래 2석, 조국, 혁신당 12석, 그다음에 무소속 1석, 뭐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최경천 소장님과 조금 유사한 듯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세 분의 이제 이렇게 평가는 민주당이 조금은 이제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현 소장님만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압도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좀 서로 간에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서로 좀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김봉신 대표님한테 좀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좀 그 해서 이제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앞에서 역대 선거들을 고려해 보면 지역 기준으로 민주당이 한 124석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초박빙 지역을 한 30%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 먼저 후보 먼저냐, 이제 후보 먼저 정당 먼저냐가 이제 그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확인차 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는 후보 먼저를 물어보는 거랑 정당 먼저를 물어보면 뭐가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 있고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 있고 또는 이제 상대로 스윙 지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호남 지역과 앞에서 말씀한 신안 같은 거는 호남이랑 부울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충청 지역은 약간 경합 지역에서 그때부터 다르고 수도권도 좀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이 서울 경기가 다른데 그래서 그런 지역별로 특성 또는 권역별 특성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원리가 좀 하나 궁금하고요. 좀 덜 이해가 됐고 두 번째는 그런 걸 고려할 때 앞에서 가중치를 뺀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왜 124석이 나오는지를 좀 보충 설명 혹시 다시 들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뒤에 왜 민주당이 과거 투표 성향에서 124석, 김이 이제 100석, 박빙을 30석으로 놨느냐는 거는 과거 투표를 다시 이제 여기다 우겨넣은 거죠. 우겨넣어서 쭉 한번 휘휘휘 돌리면은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좀 우세하겠다라고 그 이제 하나하나 보면 124개 정도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이제 맞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힘도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과거 투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선거를 한 거죠. 2020년, 2022년에 2개.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 너무 적게 잡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얻었죠. 163석이었나요? 그때? 163석. 예, 지역구에서 그 정도. 네, 예. 80석. 네. 그런데 이 124석만 안정적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2022년 대선 지선에서는 또 민주당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제 평균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 평균치를 이래저래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국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박빙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30개 중에서 12개를 여론조사로 재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재분류가 안 되죠. 그럼 초박빙이라도 남는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다. 이러면은 거기는 누가 이긴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것도 박빙으로 놔둬야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 군데가 이기고 있다. 근데 오차범위를 넘어서도 이기고 안에서도 이기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만약 국힘 부분 국힘이 우세, 민주가 이기면 민주가 우세라고 해서 자 다시 이제 분류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2개 정도 뿌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134대 101대 무소속 1 초박빙 18로 나온다는 거죠. 요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본선 들어서면서 확 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이 많이 힘든 지역도 있습니다. 있기는.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에 제가 뭐 풀어서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순서는 같은 모드일 때, 모드라는 거는 전화면접 조사일 때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인 경우 요 경우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정당 지도는 비슷하다. 근데 정당을 먼저 묻고 지지하는 후보를 물으면
정당 지지도의 수렴에 들어간다. 그런데 똑같은 모드, 전화면접 조사, 그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여기서 정당을 뒤로 빼고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는다.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하죠. 전화면접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먼저 묻습니다. 이 경우에 정당을 뒤로 빼면 사람 이름이 나왔을 때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 이름에 대한 거기 이미지가 먼저 단기 메모리로 들어오면 이 사람의 중량감, 이 사람이 미래 권력일지, 이 사람이 현재 뭐 당내에서의 위치, 아니면 대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죠. 정당 요인은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조사가 무엇이 맞고 틀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둘 다를 고려했을 때에 지지하는 후보에서 일관되게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오차범위도 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우세한 거예요. 그렇게 분류를 해버릴 수 없겠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직접 선거를 컨설팅한 지역만 한 100개가 넘는 거고 실전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6개월 전에는 이 얘기가 맞아요.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선거일이 다가오고 소위 이제 당의 후보가 공천이 되고 이랬을 때는 실제로는 그 차이가 대단히 미미해서 별 의미가 차이라는 건 순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순서를 앞에 이야기하든 어떻게 이야기하든 네네. 결국 바로 드러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이제 사실 이제 전체적인 영향은 아까 이제 업무 소장이 이야기했던 투표율,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세대별 투표 참여율,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저는 그 점은 이제 동의하는데 이제 그게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실제는 이슈가 전체 판을 주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동산 실패 이런 거에 대한 심판적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집권 바로 했을 때 그런 성격이 있었는데 근데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게 2년 동안 이제 볼 거 다 봤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공천 과정들을 보면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좀 시끄러웠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공천을 잘했다, 개혁 공천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오히려 이제 인정을 받아가는 이런 양상으로 나오면서 지금의 이제 여론 지형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얼마 차이 나냐면 당을 먼저 물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 원희룡이 3%포인트 격차가 나기도 하고요. 후보를 먼저 물으면 17%포인트 격차로 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박했을 때 더 임박할 수도 있는데 최근 경향은 그렇다. 6개월 전은 아니고요. 지금 1개월 전에도 그 현상은 의미 있게 나타난다. 그런 거. 제가 세 분 대표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총선 한 2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대략 3주 조금 못 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15%포인트 정도 앞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서는 거의 양당이 비슷하고 그 전에 황희 논란이 있었고 홍상무 수석, 이종석 호주대사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국민의힘이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정당 지지율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을 포함시켜도 비슷해요. 조국 신당하고 개혁 신당 양쪽으로 주면 거의 팽팽하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게 세 분한테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건 진짜 이건데요.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가 KSOI의 조사에서 부산 전 지역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홍식 의원도 인용하신 건데 제가 이 조사가 대체로 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통계표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인용하시는 건데 이제 진보당 후보 나온대요. 연재구. 그래서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가 38.3%, 진보당 노정현 후보 단일화 됐죠. 47.6%. 이렇게 해서 거의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조사 결과에 이제 통계표에 들어가서 제가 이념 성향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보가 29.4%, 500명 조사. 그 다음에 중도가 34.2, 보수가 25.6.
그러니까 보수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보수가 10%포인트 정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18일 이식을 조사한 게 있어요. 중구 성동구 갑. 그래서 국민의힘 민주수 28%, 민주당 전형이 45%인데 여기는 더 차이가 나요. 이념 성향. 그러니까 진보가 33.6%, 중도가 30%, 보수가 25.4%. 그러니까 거의 9%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객달이 되게 전 1000만 명 육박한다고 보거든요. 권리당원만 250만이고 또 이제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따져보면 40대 유권자가 800만인데 이 중에 한 50%, 그 다음에 2030, 50대 이상 호남 하면 저는 되게 또 열심히 활동하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객달 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이 되게 저는 한 이제 1000만 명이라고 봐요. 1000만 명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그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론조사 응답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지역만 제가 샘플로 포집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작을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세 지역, 그리고 이제 분당 갑을 아까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런 지역, 강남 3구 이런 데는 그러니까 보수가 더 많아요. 더 많이 포집이 되는데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대체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샤이 보수, 그다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 지지하기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거품을 거쳐야 된다. 근데 그 1000만 명이 객달이 1000만 명이다 그러면 그 국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1000만 명이 아니 질문을 했으면 제가 응답할 질문, 기회를 네. 그러니까 이 우리 김동규 대표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좀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니 한마디 아니, 하면 그런 그러니까 소소한 근데 질문하지 마세요. 이게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갯달 공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딱이니까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1000만 명을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생각이 나름이죠. 그러니까 물론 투표가 한 2,800만 정도 하게 되면 뭐 양 당의 강성 지지층이 1000만 명씩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 어떠니까 여론조사의 응답에 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에 근데- 관한 이야기를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현상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으니까 네, 내가 이제 내 네. 그 생각을 이야기하면 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인정을 해서 1000만 명이 만약에 갯달의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갯달이 성공한 거죠. 국민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실패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절반적인 아니, 건 어찌됐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 이제 그 좀 과대포장이 돼 있는 거는 좀 그 정정할 거가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권리 당원은 130만 정도 됩니다.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아니요. 이번에 이제 투표가 돼 있는 그 투표권이 있는 권리 당원은 130만이고 일반 당원까지 포함해서 250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건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갯달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갯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여론이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 그 가장 큰 이슈인 윤석열 심판론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게 일반화됐으면 그들의 캠페인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는 보수가 굉장히 많이 표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집 속에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60% 이상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게 지역마다 그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추세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가지고 나타난 그 숫자만 가지고 그 이해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개항을 조사가 지금 가장 많은 그 여론조사를 하는 지역인데 어떤 거는 17% 앞서고 어떤 거는 4, 5% 그 앞서는 걸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문제 제기하냐면 이게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생긴 여론조사의 대체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체 제가 이제 계속 찾아보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최근 거 찾아보려고 해서 이 두 개를 대표적으로 갖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조국 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이런 여론조사 이런 현상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갯달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진보가 우리 사이에서 많아졌냐. 그것도 서울에서 막
그 거꾸로 역전 완전히 돼버린 거잖아요. 부산동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현상을 보수 지지층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숨고 있다.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나봐야 된다 이거는. 뭐 맞는 말씀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재에서 어떻게 나왔더라? 진보당도 요거 얘기할 때 이거 공표 기준 맞춰야 되는 거죠? 공표된 거예요. 된 거. 예, 된 건데 이거 저기 뭐야 조사 개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될 거예요. 아, 예, 조사 개요 이거 KS와가 진행을 했고요. 이런 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부산 MBC가 그쵸? 의뢰를 해서 KS가 진행을 했고 하여튼 18일, 19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도자센상을 중앙선거변호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아. 여기서 말씀을 방금 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샘플 자체가 진보 성향자 위주로 추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되려면 그게 아닌 다른 조사가 있으면 맞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진보 성향자들의 응답 적극성이 세진 거예요. 근데 응답 적극성이 세졌을 때 그러면 투표 행동하고 다르잖아요. 응답 패턴과 투표 행동이 다르거든요. 유권자 투표 행동은. 유권자 투표 행동에서 보수 성향자들이 설문에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고 나중에 응답을 하러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투표장에. 예, 맞아요. 투표장에.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리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여론조사에는 응답을 안 하지만 투표장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정의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드린다면 유권자 투표행동 차원에서 보수 성향자들은 그러니까 전화면접 조사에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의 지지 성향을 숨기는 사람들도 투표를 합니다. 이게 되게 샤이 보수는 투표는 한다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샤이 진보는 투표도 안 해요. 열받으면 투표를 안 해요. 그 차이가 있어서 대충 비슷하게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사에서 보시면은 그런데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중을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사에서 가중을 풀면 지금 보수 성향자들은 조사 완료는 134인데 가중값을 적용하면 쪼그라듭니다. 이 경우라면 가중을 풀면 보수 성향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보수 성향이.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가 더 세진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누굽니까? 진보당 노정현보다 국민의힘 김희정이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격전지다. 초근접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봤을 때는 7.6이 5.1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5.2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5.2 안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읽을 때는 이제 누가 이긴다고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성향별 웨이팅은 성연령 지역으로 주지만 성향으로 할당을 하는 건 아닌데요. 성향이 그 웨이팅의 준 이후와 이전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이제 방금 김봉신 이사님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김동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부산 지역을 부산을 포함한 부산 경남 낙동강 벨트 한번 이야기 좀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벨트하면 부산 경남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부산은 이제 참고로 이제 제가 분석한 거는 가장 극단적인 그 보수적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은 3석 정도 이기고 안정적으로 이기고 있다. 부산 북구 갑에 민주당이 3석을 이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빙 경합 지역은 6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은 8석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경우에는 국민의힘 우세가 4, 그 다음에 민주당 우세 1, 진보당 우세 1 이렇게 좀 보고, 경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우세가 3, 국민의힘 우세가 9, 그 다음에 박빙 경합이 4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불경에서 민주당은 6석인가요? 7개죠. 7개.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21로 나옵니다. 그다음 박빙 경합이 10개 무소속 하나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불경이 총 40개인데 예, 40. 여분이 좀 수치가 약간 달라서. 네. 아니요. 그 대략 그 지금 다 40석인데 네네. 그 민주당 우세가 여기서 7개잖아요. 네. 민주당 우세 7, 진보 우세 그 하나. 8개. 예. 울산을 하나 네. 추가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경합 지역이 좀 있다. 경합이 아까 그, 10개. 예. 네. 경합 10개를 빼고 나머지는 그 국민의힘이 그 좀 앞서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0석이 있는데 네. 지금 모든 지역의 그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네.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진보 가포집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진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그 보수층이 응답을 안 하거나 지금 뭐 응답의 정치 적극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회 이런 데서 실망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민주당이 비상경남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지역, 선전할 수 있는 지역은 한 2개 정도 된다. 네. 김해 갑을. 부산 교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부산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은 다 어렵다. 네, 김해 갑을 2개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가 18% 차로 이겼어요. 네. 지방선거에서. 그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5% 차로 이겼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되게 약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혼자한다면 김해 가불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여론조사가 좀 안개가 갇히고 네. 제대로 판세를 좀 반영해서 나타나려면 저는 공식 선거운동 들어간 뒤에 나중에 네. 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확인차 그냥 여쭤보면은 지금 뭐 전재수 지역이라든가 박재호 뭐 최인호 등들이 다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부산 쪽에서.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과포집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실제로는 이제 선거를 이기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선거도 들어가지 그때 봐야지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그런 혁신당 거죠. 바람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 응답에 이뤄가지고 다이어트를 만들었는데. 네, 그 후보들의 붐업을 일으키고 있긴 있는데 음. 이것이 이제 실제로 투표장으로 이어질 거냐 이건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것도 저는 좀 더 있어봐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엄 소장님께서는 지금 부산은 민주당이 어려울 거다. 김해 가불 정도가 현재 민주당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부산에서 네. 국민의힘이 그 예전처럼 좋다라고 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제가 예측한 게 민주당 쪽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실 거다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공천을 끝내고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 자체가 전체적으로 네. 지지자들의 지지 강도 그리고 전국 그 격전지에서의 후보 지지도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게 3월 둘째 주에 뚜렷해졌죠. 모두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그 전에는 두 정당이 공천을 얼마 잘했게 이렇게 물어보면 국민의힘이 16%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라는 게 이렇게 높았어요. 그 전에 민주당은 마침 뭐 다 후보들 막 치고 말이야 이랬던 것처럼 보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격차가 거의 붙습니다. 붙는데요. 한 가지 중도에서 붙어요. 중도에서의 평가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았다가 다시 얘기해서 2월 말에서 3월 초로 경고하면서 중도 성향자가 2월 달에 계속 국민의힘이 좋아졌다가 쭉 빠져요. 첫 번째 의대 정화, 고문제, 피로도 여기 하나가 아주 크고요. 두 번째가 공천 평가가 중도에서 나옵니다. 즉 공천에 저는 이번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 패배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있지만 첫 번째 이유로 꼽아야 될 거는 공천과 관련된 평가가 나빠지는데요. 아주 핵심적으로 뭐냐면 현역 중진 재배치의 완전한 실패예요. 지금 부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중진 재배치에서 간 사람도 힘들고 여기 비어있는 곳에 새로 들어온 사람도 힘들어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엄청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거죠. 지지자들하고 당원들하고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서울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강남을 같은 경우에 빠져서 절로 갔지 않습니까? 서대문 을로 갔잖아요. 그 박진 그분이 서대문 을에서도 힘들어요. 근데 그럼 빠지고 나면 이 강남은 밭이 좋으니 국민의힘에 누가 들어와도 좀 괜찮을 거다. 근데 와서도 또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현역 중진 재배치는
간 사람 온 사람 다 힘들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굉장히 괜찮아졌다가 이게 확 운동장이 똑같아지는 기울기가 완전히 평평해지는 그거를 현역중진 재배치라는 이름으로 한 공천 마무리해서 끝나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이슈가 폭탄이 터지는 거죠. 제가 뭐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뭐랄까 이제 나온 수치가 너무 뭐랄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민주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역대 저 이제 이기는 정치학 책 쓰면서 역대 선거 결과들을 좀 정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에 이제 통으로 해서 외웠는데 그 총 9번의 총선 중에서 빵빵빵빵 42387이 민주당 의석수예요. 부울경 합계가. 그래서 빵빵빵빵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전 그러니까 3당 합당 시절에는 호남 민주당으로 봤던 게 있었던 거고 그래서 87이라는 게 그 2016년보다 민주당이 2016년에는 123석을 얻고 2020년에는 180석을 얻었는데도 부울경에서 8에서 7로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하냐면 2016년에 보수가 분열된 상태였고 그리고 근데 이제 2020년에는 보수가 분열된 의석처럼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이나 같은 그 판단과 다르게 많이 얻으면 부울경은 방금 말한 87 자체가 저는 바이어스가 있는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수가 분열돼 있던 거기 때문에 한 민주당이 한 많이 얻으면 한 5석 정도? 이건 부울경 합계 기준 불경에서 5석. 그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난번 총선은 분명히 어떤 저는 이제 하나는 보수의 분열, 탄핵의 여진, 그다음에 K 방역 국공.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 거의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외신이란 외신은 그냥 뉴욕타임즈부터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다 보도해줄 정도였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한 이후로 그 정도로 세계적인 국뽕을 탄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향후 100년간 재현되기 어려운 선거라고 2020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동향은.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믿겨진다. 원인이 뭔지는 이제 엄 소장 얘기는 엄 소장님 얘기는 이제 처음 들었던 얘기고 아까 바이어스 얘기는 연재구 얘기를 들었던 것도 좀 매우 이제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랑 그리고 부산은 민주당이 1대1 대결을 한 선거가 몇 번 있어요. 2012년 대선, 그다음에 2022년 대선. 재밌는 건 2017년 대선인데 지지율이 똑같아요 민주당은. 그 부산 지역은 38% 정도 갖고 2012년에도 문재인이 38%, 2027년에도 38%, 2022년 이재명 후보도 38%. 한 1% 정도만 왔다 갔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합계 평균이니까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민주당이 맥시멈 펀드멘탈 맥시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내려서 30 내지 48에서 40% 가야 되는데 지금은 수치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한국리서치 KBS 나름의 이제 한국리서치가 뭐 덩치가 있는 곳인데 그리고 전화 면접 방식 여기 지금 전재수 후보가 57%가 나왔거든요. 서병수 후보가 26% 나오고 이게 잘 너무 안 믿겨진다. 너무 안 믿겨진다. 너무 안 믿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엄수장님은 이렇게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서병수 씨는 더군다나 나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후보를 먼저 물어보든 아니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원희룡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작동할 텐데 그냥 지금 대부분의 후보는 인지도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거의 저거 후보 70, 80%일 것 같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 제외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저기 주석까지. 저기 지금 저기 그 최병천 소장님 말씀에 그 하나 더 보태자면 지난번 그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지난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18년 18년 지방선거. 18년 지방선거에서 그 얻은 표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그 지역의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실제로 기세가 그때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 전승을 했거든요. 18개 구청장 중에 15개 이겼어요. 그렇죠. 15개 거의 시작됐고 네. 울산은 제가 전체 컨설팅을 했었는데 전승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울산은 전승을 했는데 울산 그 전승했죠. 5개 구청 전부 다 이제 그 제가 이제 전부 다 컨설팅 했었는데 다 이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때를 상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런 정도까지 가 있다. 현재 기세상.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을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와서 저희가 한강으로 그러니까 서울로 와보죠. 서울 한강벨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한강벨트를 여기 구분한 게 지금 강남과 포함되어 있는 거죠, 20석에. 네.
20석이 강남 상부가 포함되어 있고 한강벨트 20석인데요. 그러니까 강남 상부는 이제 김봉신 인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강남 상부는 뭐 송파병 빼고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걸로 보고 있고요. 송파병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오차 범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 보수 응답자들의 위축 상황을 고려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다른 지역도 문제는 저는 아까 제가 중국 성동갑 여론조사 결과 말씀드리면서 보수가 왜 한 8~9%포인트나 적냐 이렇게 포집이 되고 있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되면 판세를 좀 정확히 보기가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강벨트에서도 저는 다수 접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승리할 것 같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오차 범위 밖에서 그러니까 500명 조사하면 이제 9%포인트 안팎인 거죠. 이 안팎에서 일관되게 이겨야 된다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포 5일은 뭐 정청래 의원이 이길 거로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글쎄 저는 이제 대처 접전이라고 봐요. 접전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강동을이 되게 관심사인데 이해식 의원이 강자긴 하지만 거기 이제 인구도 많이 교체되고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대선 때 또 격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거기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아무튼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 소위 한강벨트,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벨트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다 접전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다른 지역은 이미 이제 판세가 끝나 있는 데는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은 33곳 정도가 되고, 국힘이 우세한데 한강벨트만 얘기를 해주시죠. 한강 이제 대체적으로 한강벨트는 한강벨트에서는 이제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미 판이 끝났다 이렇게 마포 갑도 아니면 마포 울만? 마포 갑을 전부 판세 다 끝났다라는 건 어디에 유리하다는 건가요? 민주당이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마포 갑은 민주당이다. 보는 마포 거고. 갑도 김동규 대표는 민주당의 기준이잖아요. 왜 자꾸 질문하세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등포 갑은 거의 정리가 됐고. 영등포 민주당으로 정리가 됐고 영등포을 양천갑 그다음에 이제 동작갑을 그다음에 송파갑을 강동갑 이런 정도가 이제 좀 경합 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거 가깝다고 봐야 되죠. 네. 현재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거 보면 강남 상구랑 동작갑을 그다음에 마포 갑도 실은 약간 혼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마포 갑이 정리됐다 그래가지고 너무 과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마포갑은 약간 좀 벗어난 조사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 아무튼 뭐 그렇고 네. 그다음에 영등포 지금 을 쪽 김민석 의원님 계시는 쪽 그쪽이 이제 약간 민주당 입장에 박빙 열세를 봐야 된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고 나머지 용산도 실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럴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용산 같은 경우 나머지는 그다음에 이제 강동에서 이제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대체로는 뭐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걸 나오는데 다만 우리 엄 소장님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응답의 이념 성향의 바이어스 문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강벨트는 접전이다. 뭐 한두 개 빼고. 아니 접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여론조사 추세로만 보면 민주당이 초기에 예상한 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결과, 지선 결과랑 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재대로라면 뭐 접전이 아니라 엄청난 선전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올 거냐 해서 약간 네. 이제 퀘스천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 이게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지지율도 안 좋죠 지금. 그게 용산의 권영세. 이영호, 주진우. 네, 되게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통령 후광 효과가 이게 이제 사실은 프리미엄 되는 게 아니고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라는 아주 그걸 보고 있어서 그런 분들 중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보수 성향자에게도 인기가 좀 떨어지는 분은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강벨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그렇게
대통령 후보 효과를 잊고 있었던 분들이 약세를 보였을 때 그 영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분당 갑을은요 조사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또 살고 있고 실제 바닥 표시는 좀 달라요. 다르고 저는 18% 정도 이상으로 국민이 이길 거로 보고요. 이제 민주당 이기려면 저는 성남 중원요? 중원은 안 후보가 되고. 아니라 돼서 분당. 민주당으로 분당, 나간다고 분당. 생각합니다. 분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정 중간은 민주당과 중간에 있다 봐야죠. 그래서 분당 갑을은 이제 민주당 이기려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9%포인트 안팎에서 일관되게 앞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원에서는 이제 대체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 저는 남경필 의원 지역구였던 수원시 병, 여기가 이제 초기에는 박문규 후보가 조금 선전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도 좀 이런 어떤 그 이념 성향의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는 저는 이제 그 현역 3명이 맞붙고 있는 화성시청 여기가 이제 이원욱, 전용기, 유경준 3자가 맞붙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뭐 대체로 민주당이 우세하다 저 인정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이원욱 의원이 얼마나 표를 가져갈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화성시 일도 이제 봉담을 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권칠승 의원이 강자긴 하지만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 뭐 11개 중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앞서는 데가 천안을 아산을 두 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남 천안의 병 여기는 접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논산 대룡이라든지 당진 여기는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게 나오는데 오차 범위 이내이고 그리고 투표하게 되면 저는 이제 넘어간다고 봐요. 그다음에 충북은 이게 그 이제 청주 4개가 관심사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정우택 의원이 이제 낙마한 데가 저기잖아요. 흥덕. 흥덕인데 여기를 민주당이 가져갈지 전 경합 상당. 경합 우세 정도 보고 있고 서원은 저는 좀 민주당 쉽지 않다. 여기가 이제 지금 경합인데 국민의힘 넘어갈 거고 나머지 2개 청원하고 흥덕이죠. 여기는 뭐 민주당이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반도체 벨트는 어쨌든 이제 반도체 벨트의 인구들이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대거 유입되면서 실제로 그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 지형으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분당 가불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단지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계산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는 넘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 이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벨트 중에 하나인데 뭐 일단은 지는 거로 계산을 했지만 여기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화성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전부 다 유리한 걸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원욱 의원 무슨 김종민 의원은 이제 운이 좋아서 이제 다시 이제 배지를 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나머지는 전부 수도권이나 새로운 미래가 나가서 5% 이상을 받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당해갖고 새로운 3지대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명분 자체가 없다는 거를 민심 속에서 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충청도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전이 이제 중심인데 대전은 한 2군데 정도 지금 이제 대전은 여론의 바로미터가 황운하 의원이 이제 탈당한 대전 중구입니다. 중구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전도 민주당이 전석을 다 휩쓸 수 있는지 어쩐지 이제 그걸 판가름하는 기준인데 대전 동구 대덕구 여기가 이제 경합 지역인데 그 향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날 거고, 충남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천안 이런 거는 이슈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범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 소장님의 그 의견과는 달리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히려 박수현 그 다음에 그 양승조가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대표님 들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양승조 두 네. 분. 양승조는 뭐 쉽지 않은 선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여기 강승규가 그 시민사회 수석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양승조도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좀 하고요. 그럼 뭐 한 200석 하겠네. 그러네요. 맞아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신 것 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나중에 네, 얘기하는 네,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청주는 기본적으로 청주에서 3석, 그다음에 이제 증평 그 진천 음성 여기에서 저는 이제 4대4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 이제 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이렇게 판세에 영향을 줄 어떤 요인이 있다면 네, 저는 네. 지난주부터 같은 주장인데 막말 리스크는 별로 리스크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제 막말 리스크의 다른 표현은 실은 리더십 리스크였기 때문에 리더십이 빨리빨리 이렇게 조기에 하고 김용민 학습효과가 지금 양당 모두 매우 강력해가지고 그렇고 저는 남아있는 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의대정은 극적 타결 여부 정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역대 의사파업을 뭐 역대 정부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다 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졌던 게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의미 있는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뭐 해낼 경우 뭐 협상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짠 하면서 뭔가 극적 타결해가지고 일면에 깔릴 정도가 돼야지 될 건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민주당은요. 민주당 이제 계속 지금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저는 이게 최대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탄핵 좋다, 탄핵하자. 민주당은 180석, 200석 주자.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지 그런 이제 그런 다소 위험한 저는 그 논리라고 보고요. 저는 의대 증원은 사실상 이미 이제 정리가 됐다. 물론 의대 증원 문제를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의석이 좌초되면 의대 증원 문제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특히 50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50대 말씀드렸는데 50대가 국민의힘에 다소 이제 관심을 가져줄지 참 그게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는 그 어쨌든 향후에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그 본선거 포함해가지고 한 지금 15일 정도 그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민생 물가 경제 이슈인데 이건 이제 민심을 대변하는 게 이제 그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 보고 나오면 어떤 야당 지지자가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서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여론 반등하는데 좀 도움은 됐는데 결과적으로 투표에서는 그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극적 타결 이런 건 없다 이미. 그건 약속 대련인데 약속 대련은 이미 다 드러났고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문제 같이 이런 그 중요한 문제를 그 소위 그 정력적 차원에서 총선용 그 소위 게임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 이 책임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되더라도 이거는 해결될 수도 없지만 그 총선 전에 해결될 수 없지만 결국 굴복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의사들을 그 소위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걸로 진압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정치 지형은 앞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열망 이런 것들을 더 키워가는 그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이제 조국 돌풍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그 남았는데 근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싫어서 내지는 이재명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국민들의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만으로 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그 풀기 위해서 조국의 이제 좀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거품이 빠지더라도 최소 30%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유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든 이슈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그 두둔하거나 내지는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어쨌든 그
소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심판, 이게 강화되는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제가 예상은 이제 170석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민주당 지역구에서도 180석 가까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선 시작하기 전후하고 깜깜이 기간 이때 이제 두 번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최민천 소장님께서 이제 막말 이슈는 크게 터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2020년에는 최명진 전 의원이 맞죠? 최명진 의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일가족 모욕하는 그런 망언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어요.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을 때 두 방향으로 영향을 줬는데,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갑자기 확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침묵의 나선을 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됐고, 그런데 놀랍게도 반경향이 나타난 게 PK-TK에서 이제 TK는 원래 그랬다 치고 PK 쪽에서 일부 이제 표가 더 그걸로 인한 반경향이 있었어요. 하고 충청남도 밑에 쪽하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말이 이게 퍼지고 이게 증폭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 경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그 기존에 있던 주자가 아니고 새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예전에 무슨 이상한 말했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두둔한다든지 해서 자기가 그 앞에 나서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증폭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놓고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어딥니까? 저 방송에 가서 새로운 뭐 그릇이다, 뭘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 조국혁신당. 뉴스 공장이 나왔었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물이 흘러가게 잘 마무리될지 어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느낌상은 조국혁신당은 계속해서 이게 조금 탄력을 좀 받을 거다. 그렇게 되면 민주연합이 아까 일부에서는 한 자릿수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인생이 달린 문제라 반드시 조국혁신당과의 트러블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서 잘 하지 못하면 투표율은 올라가지만 득표율은 제자리에 머무는, 다시 얘기해서 지민비조에서 비조만 있고 지민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게 막판에 깜깜이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범민주 단계에 있는 3대 정당 모두에게 굉장히 악재가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자칫 잘못 판단하면 이게 막말이 되고 서로 간에 감정 싸움이 되고 굉장히 서로 급소를 드러내고 싸우는 그런 일이 될 것 같다라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사실 대파와 관련된 거가 너무 큰 거를 전 건드린 것 같아요. 물가 이슈를 너무 센 거를 건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증폭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알 수가 없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2019년 넘어가면서까지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시간, 최저임금 요거 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이요 20% 넘게 막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의 부정평가 1위가 부동의 1위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경제민생. 그게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긍정률을 끌어내렸는데, 이번에 10% 중반대 있다가 이게 갑자기 20%로 올라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총선 앞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미 와 있는 리스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정도입니다. 제가 2시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거 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과연 유권자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이상으로 시그널TV에서 마련한 4.1 총선 대폭발 4당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들 감사합니다.